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의 세 번째 이야기인 실전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움직이면서 일정한 하한선과 상한선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박스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박스권 매매와 이제 추세 매매의 차이점은, 박스권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여 박스 고가권에서 보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여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률을 노리지는 않지만 비교적 수익을 확정하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추세 매매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추세가 나오는 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데,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수익은 늘어나겠죠. 이탈하게 되면은 이 기대값, 단위 시간분의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제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추세 매매인데요.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큰 수익률을 올리지 않지만 단기 고점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기 좋고요. 단기 매매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고,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방향을 가지고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일정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죠. 다만 상승의 어떤 추세가 나타나기 초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확정 지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추세로 먹기 위해서 홀딩을 하다 보니 매수가 구간까지 다시 밀리거나 여기서 깨져버리게 돼서 박스권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익을 거의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납하게 되거나 아니면 손실 부분들도 생각할 수, 수익이 났던 게 손실로 나오면은 투자 입장에서는 멘탈이 터지죠. 그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와 이제 박스권 매매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할 때 그냥 책에서 보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팔면 되겠죠.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실제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박스권은 약간씩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점점 약간씩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박스, 하락 박스 미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영역들을 이렇게 설선을 쭉 그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씩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또 그어둡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흐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진한 선 위로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고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저점에서 그냥 딱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는 항상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상향 돌파가 나오면 이제 비추세 구간에서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노릴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의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 잡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박스권 매매에서 이 저점에 매수를 해서 위에 이제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불규칙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많이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 자리를 확실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밑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나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매도를 하실 때, 이 손절을 할 때 이 구간, 최근에 나왔던 최저가를 이탈하는, 보통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손절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휩소라는 개념인데요. 휩소라는 거는 이제 톱니바퀴라는 뜻으로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저점 구간에서 아래로 깼다가 다시 회복해 버리는 경우, 혹은 반대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와 버리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손절을 하면 나는 손절하면 맨날 최저가 손절이고 매수를 하면 맨날 최고가 매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처음에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휩소라는 부분들에서 당해서 그러는데요. 휩소라는 걸 우리가 잡으려면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휩소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 휩소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감안하고 매매를 했을 때 손절폭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 휩소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손절을 잡아야 된다. 저가를 이탈한 줄 알고 손절을 해버렸더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어. 이 휩소라는 걸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랩 발생 후에 반대 방향의 돌파가 나오면 추세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회를 이 조그만 휩소라는 부분들에서 못 참고 던져버렸더니 굉장히 큰 시세를 못 먹게 되는 거고, 돌파 매매를 했다가 이게 깨져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결국에 한번 시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더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이 주가가 최근에 하단을 깨고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락 추세의 전환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휩소라는 걸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간주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 간주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뭐를 간주한다. 물론 어느 지지점이 저점이 왔을 때 저점을 딱 깼다가 어느 정도 깨가지고 회복을 할 것인가, 이게 이 정도 깼다가 회복을 할 때까지 난 버틸 것인가, 이 정도까지 버틸 것인가, 이거를 정해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나 일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모든 종목들이 박스권에서 하방 이탈을 했다가 회복하는 종목들을 평균치를 내보는 거죠. 평균치를 내봤을 때 어느 정도 퍼센트 안에서는 휩소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 정도만 깨지면 이건 박스권이 깨졌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간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라든지 기준을 정해두고 하방에 어떤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이상이 빠지면 나는 이걸 하락으로 간주할 거야, 간주하고 나는 여기서 손절을 할 거야, 이 부분을 정해놓고 봐야겠죠. 지지와 저항을 두 가지로 봤기 때문에 정적 지지의 확인과 동적 지지의 확인하는 방법, 이 확인이라는 게 하락에 대해서 이탈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손절가 이탈의 간주가 보이는 최저점, 지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선보다 얼마나 더 빠졌을 때 이탈을 간주할 것인가. 지금 여기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 주식시장이 15% 하한가일 때 3%가 맞았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30%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5%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나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3% 정도면은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선이라고 잡은 구간이 최근 주가 차트의 저점이겠죠. 전저점 구간이라고 봅시다. 그럼 전저점 구간을 우리는 손절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할 건데, 이 전저점 구간에서 3% 이상이 더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하자는 거죠. 이제 휩소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순간의 거래 공백 혹은 스탑런, 이런 부분들의 속임수 패턴들에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돌파를 한다라는 게 어느 일정한 가격대를 딱 보고 거기서 몇 호가 올라가니까 돌파를 확인을 할 것 같고, 그때 막 돌파할 때는 항상 수급이 막 붙으니까 매수에 참여해서 낭패를 보거나, 지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계속 호가가 안 좋고 빡빡하고 스물스물 밀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리를 해버리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걸 확률을 봤을 때 그 지지점에서 그냥 닿았다면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처음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때 어떤 전략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간주할 수 있는 간주법을 사용하는 허용 오차, 이제 휩소의 폭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 전략에 짜는 부분들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100만원 손절할 거예요. 100 손절을 할 건데, 만약에 전저점까지 빠지게 되면 난 중간에 움직이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선까지 기다리고 나서 보니 손절선까지가 딱 100만원 손실이야.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죠. 손절선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휩쓸 폭까지 더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의 손절 정도가 생각한다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겠다. 참고상으로 동적 지지에 확인해서 이제 엔벨로프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평선 구간에서 엔벨로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봉투 이렇게 놓고 봉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봉투 매매 기법, 봉투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벨로프 활용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선의 3%를 동적 지지에 적용을 했을 때 이평선의 설정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3% 밑에 이동평균선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고 나는 간주할 거야. 간주하고 여기서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마지막 강의 실전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